미국 고금리 여파로 타격을 받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핵심으로 딱 집어서 우리나라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경제 상황 그리고 여파가 어떻게 퍼져서 우리나라 자산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한국은행도 경기 침체를 인정했죠, 최근에. 그래서 경기 침체에 맞다 이런 이야기를 나왔고,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하회해서 경기 침체가 맞다. 그리고 미국 고금리 장기화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예상을 했지만 한은의 예상보다 미국 금리가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한은도 올려야 하는 영향이 예상보다 커진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지금 한은에서 보면은 아직도 금통이 6명 중에서 6명 전부가 상승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명은 3.75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1명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다. 근데 그 1명도 인하 가능성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상승 가능성도 이야기를 하고 인상 가능성도 이야기를 하고 인하 가능성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유연하게 생각을 하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부터 인하 의견이 나왔다. 이제 동결될 거고 곧 인하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 금리가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올려야 하는 영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왔고, 경기 침체는 지금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낮게 나와서 경기 침체인 게 드러난다, 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잠재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는데 지금 보시면은 올해 1%대로 잠재 성장률을 1.9%로 낮춰 잡았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더 떨어질 것으로, 즉 추경호 총리가 이야기를 했죠. 내년에는 경제가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잠재 성장률을 보면은 내년의 경기가 좋아진다고 볼 수가 없더라. 그러면은 잠재 성장률이 뭐냐 도대체. 경제 성장률은 좋아진다는데 잠재 성장률이 뭐냐. 잠재 성장률 자체가 뭐예요?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한 나라가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성장률이다. 즉 추경호 총리가 이야기한 대로 IMF 예상대로 2.2%의 성장률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잠재 성장률이 1.7%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더 나타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년에 잠재 성장률이 더 떨어진다는 건 여러 가지를 자극하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 경제 기초 체력이 더 떨어진다는 소리인데, 그 이상의 성장률이 나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내년에도 물가가 안 잡히니까 내년에도 계속 금리를 못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내년에는 경제가 좋아진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 체력은 내년에 더 낮아졌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3분기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증권사 예상치지만 0.5%가 나왔대요. 근데 2분기는 0.6%였는데 성장세가 오히려 2분기보다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로 1분기 때 0.9%, 2분기 때 0.9% 나왔는데 3분기 때 분기간 성장률이 줄었으니까 4분기 때 좀 살아나더라도 뭐 다른 연구기관에서 예측한 것보다 마지막에 UN에서 예측했던 올해 경제 성장률이 0.9%, 즉 1%도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뜻이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연간 1.4% 달성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지금 연간 1%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전기 대비로 0.5% 평균적으로 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된다면 실질적으로 UN 예상이 맞아 들어갈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굉장히 침체가 왔어요. 부동산 가격 지금 억지로 지탱해가지고 경제 더 안 망가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수치상으로 그렇게 보이게 만들려고 부동산은 좀 억지로 잡아놓은 거죠. 여기에다가 추가로 가계부채 터지면 경제 일단은 문제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암에 걸렸어요. 이게 암이라도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계부채 터트려야 되죠. 그러면 그거 자체가 하는 일이 뭐다? 수술을 하는 거죠. 수술을 하게 되면 일단은 입원을 해야 된다. 걸어 다니질 못하고. 그러면은 수술하기 전보다 몸이 더 안 좋아 보일 수는 있죠, 당장. 그런데 낫기 위한 과정이지만 그걸 지금 거부하겠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가계부채를 늘렸던 정책들이. 그게 도저히 안 되니까, 암이 전이가 더 빨라지니까 다시 이제는 수술을 해야 되겠다, 이런 형식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이렇게 무너지는 부분은
사실 자산 거품은요, 거품이 붙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그 문제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언론이나 혹은 부동산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 폭등보다 폭락이 더 나쁘다. 그러니까 폭락이들은 나라를 망하라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폭등이 없었으면 폭락이 생길 수가 없고, 원인이 폭등이 되는 거고, 그 폭등이 저금리에다가 막 경제가 좋을 때는 드러나지 않다가 결국에는 그 자산 거품이 문제가 생겨서 떨어지게 생길 때 그 모든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이번에는 뭘로 촉발이 됐다? DSR 규제와 금리 인상.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한국 경제가 희생양이 됐다라는 기사가 어디서 나왔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외국에서 연준이 한국은행에 손을 묶어놓은 형국이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떨어졌고 원화 가치도 굉장히 떨어졌고, 그런데도 금리 격차가 2%포인트 정도 벌어졌다. 그리고 미지우은행, 쪽은 일본이죠. 여기선 뭐라 그래요? 통화 안정성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하지만 더 높은 미국의 금리를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금리를 인상할지는 모르겠지만,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하는 행동 보면은 인상 못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금리가 인하돼서 떨어지는 걸 많이 봐서 어느 정도 한미 금리차가 줄어든 뒤에나 금리를 깎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는 점점 더 늦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외국에서도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의 고금리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영향을 더 받을 것이다. 그리고 따라오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것 자체가 기준금리를 올리진 못하더라도 미국채 금리 올라가면은 당연히 한국 국채금리 올라가고 은행채 금리 올라가고 회사채 금리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은행이나 모든 금리들이 반응을 하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올렸을 때 가장 타격을 입는 나라가 어디일까라고 예상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된다는 소리죠. 우리나라에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럼 왜 우리나라가 그런 문제가 된다? 부채가 과도하니까. GDP 대비 가계부채의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 DSR 차주가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후 빈곤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노인들도 열심히 일해요. 노인들도 열심히 일하고 청년층은 오히려 일을 못하죠. 이런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서 금리까지 올라가 버리는데 그 부채로 어디다 투자했냐? 금융시장에 투자했으면은 주식이나 코인 이쪽에 뭐 많이 들어가긴 했죠. 그런데 거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붕괴하고서 해결이 될 수 있지만 부동산에 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처박혀 있죠.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들어온 건 빼서 경제를 돌릴 수가 있는데 부동산에 박혀있는 건 빼서 돌릴 수가 없어요. 내가 주택연금을 하지 않는 이상은 집값을 뭐 분할로 조금씩 빼가지고 내가 10억짜리 집이 있는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한 1억 빼가지고 한 3년간 일하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팔고 9억짜리 집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미국의 금리가 금방 올라가다 말 것이냐 혹은 금방 내려갈 것이냐. 연준 회의록에서도 내년에 두 차례밖에 안 내린다고 그랬죠. 그런데 더 심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 황제인 JP 모건 체이스 회장이 뭐라 그래요? 연준이 1년 6개월 전에 내놓은 경제 전망은 100% 틀렸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상승과 성장세 둔화가 초래할 경제의 부정적 여파를 중앙은행과 정부가 잘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그래서 금리를 내린다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기준금리가 7%가 넘어설 수 있는 잠재적 시나리오에 대해 경고를 했다. 문제는 저분은 한두 번 경고한 게 아니라 계속 올해 내내 그 경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쯤 연준 스탠스가 바뀌었으니까 말이 바뀔 때도 됐는데 올해 내내 그 경고를 하고 있어요. 기준금리가 7%에 달할 수도 있다. 물가가 쉽사리 안 잡힐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때에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소리고, 그렇다는 것은 미 연준의 예측이 계속 달라지듯이 조금 더 달라져서 내년에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고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외국에서도 예측을 했듯이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출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고유가, 그리고 최근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불확실성이 생겨나고 있고, 여기에
연준의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인한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유가 역시도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금리 인하도 한참 더 늦춰질 것이다. 지금 그러면 이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미국 고금리 장기화는 생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한국 경제가 굉장히 침체가 되고 있다. 세 번째로 미국의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한국의 금리 인하 시점도 늦춰지고 실질적으로 시중금리도 더 올라갈 수 있다. 미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금리 상승으로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은 누구다? 빚이 많은 사람들. 첫 번째로는 취약처죠. 그러니까 다중 채무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DSR이 높은 사람들, 고 DSR인 사람들, 이 중에서 특별히 부동산 쪽으로 따져보면 영끌족들이 많이 위험해질 수 있다, 이 소리죠.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취약차주 평균 DSR은 67%로 11년 내 최고치이고 31만 명은 소득보다 빚이 더 많다. 그래서 취약차주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구간별 현황 했을 때 다중채무자 450만 명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취약차주의 평균 DSR은 67.1%이고 이 중에서 31만 명은 DSR이 100%가 넘어간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거 이상하죠? 요즘에 자꾸 언론에서 저런 거 띄우는 게 줄여서 띄우는 거죠. 왜? 얼마 전에 171만 명이라고 다 나왔는데, 통계가. 그래서 DSR 100%인 차주가 171만 명이다. 그럼 이들이 취약차주에 안 들어가서 그런 거냐? 왜 그런 거냐는 모르겠지만 고 DSR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DSR이 60%가 넘어가는 다중채무자가 450만 명 정도가 있고, 그 중에서 DSR이 70%가 넘어가는, DSR 70%면 고 DSR 위험군이죠. 이 정도가 295만 명. 그리고 100%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171만 명이다. 그러면 여기서 금리가 더 인상되면은 영끌 쪽 붕괴 시나리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거고, 여기에 그래도 난 기존에 받았으니까 괜찮아. 기존 대출도 금리 올라가고 있죠. 보시면 하반기를 지나서 내년까지 고금리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코픽스 상승분만큼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날 전망인데, 문제는 신규 차주뿐만이 아니라 기존 차주들도 금리 인상 통보를 받게 된다. 그래서 영끌족들의 빚 부담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여기에 은행채 발행이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발행을 많이 했냐? 정부에서 수신금리 올리지 말라고 은행채 발행 한도를 폐지했죠. 그러니까 은행채 발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고, 은행채 발행이 늘어나니까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면서 회사채나 이런 신용도가 낮은 채권의 금리 상승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발행이 감소되면서 이들이 또 기업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고, 그런데 회사채 금리가 올라가서 은행 가서 돈 빌렸는데 은행 금리는 또 계속 올라가고, 이런 고금리 악순환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 부분에 문제가 됐던 것은 왜 은행에서 자금을 이렇게 확보를 하냐? 작년에 터진 레고랜드 사태가 올해 이제 와서 여파를 미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보면은 최근에 6개월짜리 예금 금리가 1년짜리 예금 금리보다 높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은행권에서 급전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근데 그렇게 높여놓고 6개월 더 버티면 6개월 뒤에는 또 많은 돈이 필요로 하겠죠.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미국 금리 인상부터 우리나라 경제적 문제 상황까지 앞으로 기준금리가 내려가더라도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뭐가 괜찮고 뭐가 바닥 찍었고 뭐가 집을 사라 그러고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있냐. 안 그래도 영끌족들 지금 안 팔려서 죽을 맛인데. 그러니까 그런 말에 속지 말고요. 빨리 빠져나오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내가 지금 10억에 집 샀는데 9억에 못 팔겠으니까 9억 5천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러다가 지금 빠져나오면 한 8억 8천 내놔서 빠질 수도 있는데 나중에 가서는 8억에 내놔도 안 팔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계속 올라갈 거니까 호가 내리지 말고 버티세요, 이런 식으로 언론의 유도에 걸렸을 때 그들이 무슨 책임을 져주냐, 혹은 유튜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무슨 책임을 져주냐. 결국엔 손실은 본인이 감당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영끌적 붕괴 신호는 계속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지금 살 때인지 팔 때인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